예,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온 TMF 2026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준일입니다. 지난해의 연말에 저희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땜빵으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2026년 새로운 해를 맞이를 해서 또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됐다라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대대적인 물갈이가 있었고 정다워 기자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뭐 사실 누구랑 해도 상관이 없는데. 바로 버리는 겁니까? 전 멤버들을? 왜냐면 지난 방송이 저도 굉장히 텐션도 그렇고 예. 재밌었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내심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분한테는 어떻게 얘기가 들어간 건지 저는 예. 궁금해가지고. 뭐 어차피 이명철은 굉장히 바쁘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으는 중이고, 순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한준희 위원님이랑 그 연구소로 들어갔더라고요. 다른 방송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교체가 됐는데, 저희 옆에 지난 연말 방송을 같이 했던 서호정 기자, 이제 축타곤 대신에 다시 같이 또 함께하게 된 송영주 위원 함께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호정 기자가 안녕하세요. 그 정규직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송영주 위원님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광명에서 역까지 왔거든요. 여기를 못 찾아서 광명로를 2번 돌았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한편하고 올 거면 여기 위치 굳이 이렇게 잘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나 여기 자주 오냐? 정규직이냐? 그러니까 네. 정규직이다. 그 순간 야, 오늘 보람차구나. 어쨌거나 이 송영주 의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축타곤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네. 건강이 날로 좀 좋아지신다는 게 좀 느껴지셔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네. 운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살도 좀 쪄가지고 몸이 좀 좋아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일이 많지 않아요. 네.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이제 몸이 한결 더 좋아진 송영주 위원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가지고 이 40대들끼리 이렇게 한번 방송을 재밌게 한번 2026년은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 TMF에서는 K리그 소식들을 거의 위주로 전해드리다 보니까 정다화 기자와 서호정 기자 같은 경우에는 K리그 현장도 이제 다니시고 중계 방송도 하시고 커버를 하시는데, 송영주 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라리가 중계 방송 이제 해설위원으로 굉장히 친숙한데 K리그에서도 서포팅을 하는 팀이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즌 TJB 대전 방송에서 네. 대전 경기 위주로 중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광명이잖아요. 바로 옆 동네가 안양입니다. 자주 가시더라고요. 엄청 자주 갑니다. 네. 그리고 그 옆 동네가 또 부천이에요. 그래서 부천이 또 승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올해는 부천도 좀 많이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의 마음이 자리를 잡은 팀은 어딘가? 안양이죠. 안양입니까? 네, 유병훈 감독 너무 사랑합니다. 그럼 돈은 대전에서 벌고 마음은 이제 안양에서. 이거 편집할까요? 황선홍 감독 아주 존경합니다. 네. 황선홍 감독 그리고 유병훈 감독 둘 중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 낙자 호자라고 지금 대전에 계십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뭐 바꿀 수 없고요. 네, 다만 네. 이제 황선홍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되게 좋아했고, 예. 유병훈 감독은 승격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지난 시즌 잔류시키는 과정에서 전술 변화라든가 아니면 선수 기용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많다 보니까 네. 더욱더 애정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2026년에는 고정적으로 송영주 위원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안양과 대전을 서포팅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좀 방송을 보시면 재밌을 근데 것 이게 같습니다. 과연 대전 팬이나 안양 팬이 원할까요? 제가 서포트하는 걸 원할까요? 자, 지금 2026년의 1월 달의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런 만큼 K리그도 긴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고, 겨울방학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이 돈을 벌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6년 2월 달 중순에 슈퍼컵으로 조금 일찍 K리그 일정을 시작을 하게 되겠고, 나머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말부터 리그가 시작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겨울 동안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지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저희가 지난 2025년 마지막 방송을 했을 때는 주로 감독들의 이동이라든지 뭐 시즌의 전체적인 뭐 서머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에 좀 나왔던 이슈입니다. 사실 울산 팬들에게는 그렇게 따끈하지 못했던 연말이 작년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고, 올해 역시나 시작이 돼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승범 선수의 거취와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전지 훈련을 갔을 때 고승범 선수의 그 아내분이 출산을 하면서 있었던 내부적인 그런 좀 편지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울산 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과연 고승범은 어떻게 되는 거냐? 팀에 남는 거냐 떠나는 거냐? 도대체 뭐 무슨 일이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시 전지훈련에서도 그 일이 있은 후에 조금 외부로 알려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뭐 고승범 선수가 출산을 했는데 뭐 구단에서 뭐 충분하게 휴가를 주지 않아서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일단 시즌 중이었고 또 바로 경기가 있으니까 고승범 선수가 잘 참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알려진 대로 뭐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속된 말로 정내미 털릴 만한 사건이긴 했죠. 사실 저도 전지훈련 갔을 때 있었던 일이라 해가지고 작년 한 가을쯤에 그 맞아요. 문자를 봤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 타이밍에 나오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화두가 뭡니까? 인구 소멸과 저출산. 지자체 같은 데서는 출산만 해도 굉장히 축복을 아, 해주고, 그럼요. 예, 지원도 해주고. 복지 지원해주고 막 난리 나는데 울산 구단은 물론 이제 그때 특출한 변수가 있었죠. 원래 구단도 7월에는 고승범 선수하고 출산 휴가를 보내주는데 약속을 했었어요. 고승범 선수가 사흘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근에 출산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는데 아마 여기서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출산하고 나서 병원 입원실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이동하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정 보호자 한 명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고승범 선수 변수가 뭐였냐면 작년 출산 기점으로 2살 난 아들이 있었어요. 케어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승범 선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한계 전선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뿌리치고 딸 일이라고 무조건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2살 난 아들은 외할머니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빠도 없고 엄마는 병원에 가 있고 아이하고 서로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외할머니 둘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고승범 선수가 구단에 사흘의 휴가를 요청을 했었고 약속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월에 이제 감독 교체가 되고 새로 부임한 신태용 감독이 9월 A매치 기간에 원래는 이제 울산 지역에서 클럽하우스 그리고 이제 두 곳의 훈련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하게 돼 있었던 건데 속초로 가자. 미니 훈련을 가자. 훈련하고 연습 경기도 해야 된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많은 것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구단에서 뭐 굉장히 문자 내용을 사실 방송에 말하는 것도 정말 남부끄러울 정도의 폭언에 가까운 그런 문자였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출산 선물도 준 것으로 알지만 선수가 출산 선물 거부했고 네. 그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이었던 거죠. 고승범 선수 관련된 이야기는 울산이 포즈 자체를 잘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7월에 약속한 게 있는데 9월에 물론 감독이 바뀌고 전지훈련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한 차례 약속을 어겼다는 것도 문제고 최근에도 고승범 선수는 팀을 떠나는 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김현석 감독이 그래 어쩔 수 없지 오케이 했다가 안 돼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선수 영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고승범 잡아야 돼 이런 포즈로 바뀌면서 오히려 고승범 선수만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서우정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문자 내용 그거는 이게 뭐 축구 클럽 이걸 떠나서 엄청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어폭력 같은 짓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딱 중립기어 받고 반반 보기에도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지금 울산의 잘못과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승범이 좀 안타깝다. 좀 처한 상황이 좀 슬프게 전개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한 언해피가 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언해피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 분명히 구단에서 가해자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이제 구단도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 문자를 보낸 사람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 지금 없어요 구단에. 떠난 사람들인데 이거를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해결을 하라고 하니 난감한 상황이고 그 송영주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케이 그럼 고승범을 보낸다 했을 때 거기에 맞는 대체자 영입이 지금 됐느냐? 울산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인데 일부 팬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울산 선수들은 그럼 뭐 하고 있냐? 너네 뭐 작년에 신태용 감독 그때 했을 때는 뭐 여기저기서 발언도 하고 하더니 선수들도 구단에다가 목소리 다 냈어요. 9월에 속초에서도 선수들이 보내주자. 이거는 출산은 정말 중요한 가족의 행사인데 이거 어떻게 안 보내냐 보내주세요. 고승범 선수는 보내줘도 준비 잘하고 거기서 또 돌아와서는 경기 잘할 겁니다. 근데 안 됐어요. 동계를 갔는데 지금 고승범 선수가 사실은 100%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거기서도 또 몸이 안 좋아서 아라인에 있는 병원을 또 왔다 갔다 했어요. 분위기가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김현석 감독이 왔고 새롭게 코칭 스태프 꾸려졌고 수뇌부도 바뀌었어. 그러면은 으쌰으쌰 해가지고 작년 일은 이제 보내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 하는데 여기 고승범 선수 문제가 계속 있으니까 그 선수들이 몇몇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는 김현석 감독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잡힌다. 그리고 선수가 너무 힘들지 않냐. 팀과 선수를 위해서 이젠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저희 촬영하고 있는 하루 전날 변화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게 1월 27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방송이 편집이 돼서 올라가는 시점은 그거보다 더 뒤가 될 텐데 얘기 드리면 26일 R-INS의 훈련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25일에 이제 현지 2부 팀하고 연습 경기를 끝으로 하고 26일 훈련을 했는데 김현석 감독이 고승범 선수하고 26일 어제 최종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석 감독이 도와주겠다. 나는 이적을 허락하겠다. 구단하고 잘 해결해봐라. 그래서 일단은 선수단 내부에서는 지금 실타래를 풀긴 풀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구단의 역할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있었던 그런 일이고 반복적으로 좀 나왔던 이야기가 이게 비단 고승범만의 일도 아니었고 예전부터 어떤 쌓여오던 문제가 그냥 고승범 선수에게 터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문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라는 구단을 구성을 하고 있는 뭐 선수들도 그렇지만은 구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선수들만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소속이 돼 있는 이 울산이라는 조직이 나를 존중해 주는가, 보호를 해줄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물음표가 떠 있는 게 이게 가장 사실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련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다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의 일이 됐을 경우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그런 걱정을 하기가 좀 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고승범 선수 일이 좀 잘 풀리고 해결이 되고 이 선수가 좀 어려운 마음가짐들을 좀 덜어놓을 수 있는 결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고승범 선수가 풀리고 나서 이제 나가는 문제인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수뇌부가 바뀌었고 감독이 새로 바뀌었고 코칭 스텝이 바뀌었고 이러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고승범 네. 사건 이후로 선수협에서 프로축구연맹하고 대한축구협회 강하게 이제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 육아 문제라든가 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케어를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긴 하지만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문화가 좀 바뀌는 계기가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승범 선수가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승범 선수가 선택을 하고 나아간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길을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고승범 선수에게 뭐 문자라든가 언어 폭력적인 행동한 사람이 울산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울산 안에 있는 사람은 울산 소속감이 있고 울산을 대표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 얘기는 울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단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건 치고 나가버리면 끝이야. 나 이거 전 직장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모든 불명예는 울산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울산에 남은 사람들 그걸 또 해결하고 해야 되거든요. 어느 구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조심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마치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 아닌가. 네, 구단을 구성하는 사람이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뭐 송현조 의원이 이제 당부를 했던 저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들,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 뭐 선수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가지고 좀 생각을 좀 곱씹어 보면한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고승범 선수 이야기를 하면서 울산 구단의 작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또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청용 선수 이야기입니다. 이청용 선수가 작년에 이제 그런 일련의 그런 과정들 사건들이 있었고 계약이 만료가 됐고 팀을 떠난다라는 오피셜이 뜨게 됐습니다. 결국 이청용 선수와 울산과의 동행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소재가 이래서 그런 거죠. 방송이 점점점 우울해지고 여기 좀 다크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입을 먼저 떼셨으니까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하시죠. 울산이 SNS를 통해서 이제 이청용 선수하고 동행을 그만둔다고 얘기했고 뭐 계약 기간은 거의 만료된 상태니까 그 가운데서 뭐 옵션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전개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계약이 종료된 겁니다. 그 이청용 선수가 감독 교체 과정에서의 그 세레머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필 편지를 이제 사과를 하고 울산을 떠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청용 선수가 갖고 있는 커리어를 생각했을 때 지난해는 너무
안타깝고 이 울산에서의 마무리는 좀 아쉽죠. 골 세레머니 사건을 별개로 두고 이청용 선수가 울산에 와서 울산에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고 리그 3연패하고 그 리그 MVP 차지하고 그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레전드인데 마무리가 좀 깔끔하고 화려하게 장식됐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이청용 선수가 울산을 떠난다고 해서 선수 생활을 마감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모르죠. 마감할지 계속 지속할지는 모르지만은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선수 생활을 계속 지속할 거라는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어떤 결정을 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울산과의 마무리는 좀 아쉽고 그리고 골 세레머니 사건은 모두에게 상처로 남은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청용 선수가 뭐 자기가 생각이 좀 짧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청용 선수도 그 후폭풍은 큰 편이고 그리고 팬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상처가 많이 남은 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청용 선수도 이제 그 일 이후로 뭐 생각이 많았겠죠. 후회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왜 본인이 그렇게까지 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레머니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뭐 논란의 소지가 있긴 했지만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를 적절한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물론 그 경기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이제 해명을 하지 못했고 그거를 이제 온전히 정승현 선수가 온몸으로 다 받아버린 형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승현 선수가 혼자 이제 거의 뭐 몸빵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뭐 조금 알려진 상황이라 이청용 선수가 그 당시에도 사실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본인이 그 일부 취재진한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뭐 일종의 이 상담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경기 끝나고 이청용은 무조건 입을 연다 했는데 그 당시에 해명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완전히 그림이 이상해져 버린 상황이었고 그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그 뒤로는 뭐 이게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청용 선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큰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뭐 일종의 반성, 후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은퇴를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청용 선수가 너무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이게 문제가 이제 10월 초에 신태용 감독이 구단으로부터 경질이 되고 거의 한 2달 가까이 끌었죠. 일이 끌면서 뭔가 초반에 사람들이 느꼈었던 이거 문제가 큰가 뭔가 했던 것들에 대한 피로감만 누적되고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고 정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뭐 울산 구단도 우리가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난 뒤에 정리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하고 끝냈죠.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추측과 또 뭐 신태용 감독도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소위 말해 진흙탕이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때 돼서는 뭐 이청용, 정승현, 김영권, 조현우 이런 화자들의 말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이 텐션이 늘어지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 같고 거기다가 영상도 뭐 나왔는데 영상에 대한 반응들도 보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아마 막바지에는 이제 정승현 선수 외에는 그 말을 꺼낸 사람들도 다 되게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그래도 저는 25위 대 자필 편지가 올라오고 나서 좀 흥미로운 현상은 뭐였냐면은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청용이 팀을 망쳤다. 엉망으로 만들고 나갔다. 선수들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그 자필 편지가 올라오고 난 뒤에 울산의 현 구성원과 그리고 떠난 구성원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청용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을 담은 피드백들을 되게 많이 올렸어요. 팀을 떠난 지 몇 년이 된 외국인 선수들까지도 와가지고 이게 저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청용이 팀을 망쳤어 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같이 했다가 떠난 사람들 전부 다 이청용은 팀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이었어. 이 사이에 괴리에 있는 과연 진실은 뭘까? 제가 볼 때는 이청용 본인의 입으로 연다고 해가지고 그 진실을 믿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 대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에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사가 시작되고 180일 안에는 조사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조사 결과를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에 좀 터져 나온 것들이 자극적인 형태로 터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약간 가치 판단을 이미 내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청용이 잘못했다 혹은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반으로 나뉘신 경향이 굉장히 좀 짙은 것 같아가지고 서우정 기자가 얘기를 했던 대로 뭐 이제 와가지고 그 사건의 당사자들이 뭐 사실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더욱더 이제 밝힌다고 해봤자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왕에 조사가 들어가고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3의 기관에서 거기서 좀 부디 숨기는 것 없이 다 좀 명명백백하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이제 이청용 선수의 향후 거치 부분이겠죠. 이제 이 선수도 만 38세, 이제 40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선수 생활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데 아직 현 시점에서는 본인이 은퇴를 하겠다라고 결론은 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이에요. 본인은 작년에 있었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선수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에너지가 좀 많이 고갈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는 여기서 방점을 선수로서의 커리어 방점을 찍은 거는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모 구단 같은 경우에 선수들이 좀 의견을 구단 수뇌부하고 이제 코칭 스태프에 이청용 선수를 영입하면 안 될까요라는 의견도 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소준일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시선들이 반반으로 갈리잖아요. 이청용 선수와 함께 하자라는 목소리하고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부담스럽다 데려오기 이런 시선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3월 26일까지 선수 등록은 열려는 있어요. 근데 뭐 이청용 선수가 그때까지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 좀 팀을 알아보고 나서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송영줄 해설위원 이야기대로 이제 좀 우울한 좀 딥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 네. 다시 조금 활발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팀을 옮긴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가 길고 길었던 이적 사가가 있었던 송민규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수가 전북 현대와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는데 결국 결론은 FC 서울로의 이적이었고 김기동 감독과의 재회였습니다. 사실 이게 포항 스틸러스에서 팀을 떠나면서 전북으로 갔을 때 그 관계들 그리고 그 일련의 과정들 같은 것들을 축구 팬들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과의 재회가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하게 이별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뭐 원래 이 판이 다 돌고 돌아 다시 만나고 원래,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고 원래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색해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저희는 싸우진 않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착각했군요. 송민규 선수가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이적을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면서 전북하고 다시 한번 계약을 맺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는데 김기동 감독이 송민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예스승의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이 돌아갔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입단하게 됐는데 송민규가 포항에서 이제 데뷔했을 때 그때 최순호 감독 밑에서 아마 데뷔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김기동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좋은 기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북에서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하기도 했지만 자기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스승이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좋은 모습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감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송민규 선수가 FC 서울을 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구단이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여름 한정으로 송민규 선수는 유럽에서 오퍼가 오면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유럽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 있다. 서울이 그 옵션을 수락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수도 전반기는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서울 구단이 그 옵션 조항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서 마냥 나도 내 거 다 가져가면서 내가 저것까지도 내가 취할 거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전북에서 받던 것보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연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만약 여름에 이제 유럽을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유럽을 못 간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받는 연봉은 또 다르게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서로가 그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거 다 수용할 테니까 오기만 해라고 했던 구단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송민규 선수 최종적으로 서울을 택했습니다. 애초에 송민규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팀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송민규 선수는 연봉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라서 전반기 조금 받는다고 해도 결국엔 나중에 잔류할 경우에는 더 뒤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송민규 선수를 데려갈 수 있는 팀이 한정적이었고 그 와중에 이제 전북은 뭐 재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송민규 선수 서울 가는 거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어쨌든 서울이 이제 전북이랑은 그래도
꽤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는 팀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김진수, 그다음에 문선민 이렇게 데려가고 송민규 선수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서 서울도 이제는 저런 거에 크게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약간 전북이나 수원삼성이나 이런 라이벌 팀들을 선수들 데려오는 거에 대한 조금 뭐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일단 뭐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도움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6년 연속 하스를 하다 보면은 뭐든 해야 되는 거고. 급한 거죠. 네, 그리고 서울도 바뀌었어요. 서울도 사실은 국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연봉 상한선을 팀에 묵시적으로 갖고 있던 구단이었는데 이게 요 최근 몇 년 사이 많이 깨졌고요. 작년에 이제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이 오고 올해 조영욱 재계약하고 송민규 오고 이러면서 국내 선수들 연봉이 물론 뭐 10 넘어가고 이런 선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 근접한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2년 연속 이제 뭐 김기동 감독과 함께 파이널 A를 갔으니까 그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2026년에 화두로 삼은 거죠. 사실 이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투자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선수를 공격적으로 영입했던 부분은 제시 링가드가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굉장히 야심차게 지휘봉을 잡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작년 딱 요맘때입니다. 작년 요맘때 뭐 콘텐츠들 촬영할 때 저는 그 얘기했었거든요. 2024 시즌의 그 연말에 서울의 분위기가 워낙에 좋았었고 경기력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야 2025년에 되게 좀 진지한 우승 후보로 나는 서울을 얘기를 하겠다. 초반에 서울 우승 후보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아니, 근데 안 한 사람 있어요? 안 한 사람 아니 그때는 있었어요? 김기동 감독도 우승 후보라고 했어요. 예. 본인 입으로. 예, 근데 막상 이제 시즌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캐비어로 알탕 끓였다라는 그런 결과를 얘기를 하기도 하셨는데 2025년에 뭐 울산, 서울 다 양강 우승 그럼요, 후보로 그럼요. 뽑았었는데 예, 둘 예, 다 결국 기대 이제 한참 그게 안 멈췄죠.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그렇게 했으면은 그리고 기왕에 송민규까지 데려와서 그렇게 페이롤에 대한 부담까지 더 짊어지겠다라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야말로 올 시즌이야말로 진짜로 우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전에 전북에서 선수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서울이 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했는데 김기동 감독 급합니다. 급하죠. 예.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김기동 감독은 다가오는 시즌을 성공으로 가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끝이라고 보면 돼요. 동행은 끝인데 그 김기동 감독 경력하에 실패라는 게 하나가 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말 그대로 승부를 펼쳐야 되고 자기가 승부를 펼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무기를 하나 두 개씩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송민규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가 또 잘 알고 있고 자기가 잘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우정 기자가 얘기한 그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영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감독이 상대적으로 좀 기업 구단에서는 부족한 포항을 갖고 코리아컵 우승을 하고 AF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가고 했던 감독인데 지금 그것보다 더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FC 서울에서는 사실 2년 연속 파이널 A 갖고는 좀 많이 아쉽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가 떠나는 그 과정에서 촉발된 여러 이제 논란들. 사실은 그 뒤에 김기동 감독이 경기력과 결과로서 증명했으면은 잘 했어야죠. 김기동 감독이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궁지에 몰렸고 올 시즌을 앞두고도 많은 서울 팬들이 김기동 감독 남냐 나가라 왜 남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결국은 이제 감독 본인과 구단이 편지까지 올리면서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재신임을 지금 2026년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해야죠. 저는 FC 서울 구단도 지금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여기까지 밀어줬는데 여기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때 우리도 빠이빠이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 계약 기간을 떠나서 시즌 도중에도 만약의 경우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온다 싶으면 저는 빠이빠이 할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올해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부 리그 같은 경우 강등의 위험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예년에는 항상 이제 그쪽에서부터 감독들의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그쪽은 사실은 감독 교체는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광주 같은 구단도 어려운 걸 구단이 알고 이정규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평가의 시즌은 아닌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울산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준 구단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월드컵 브레이크 때 오히려 그쪽에서 또 뭔가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아마 그 월드컵 브레이크가 기점이 될 겁니다. 어떤 뭐 FC 서울이 가장 그거에 예민한 팀일 거고 대다수의 팀들이 뭔가 구상과 달리 갈 경우에는 그 굉장히 결단하기 좋은 타이밍이잖아요. 휴식기라는 거는
그 정도 이 시즌 중에 긴 휴식기를 갖기가 어려운데 올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FC 서울도 만약에 이제 그 시점까지 이게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볼 때는 기다려주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 충분히 기다려줬고 저는 서울 보면서 와 저렇게까지 해주나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기성용 선수도 내보냈고 안데르손까지 사줬고 이번 겨울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야잔 같은 경우는 사실 구단이 영끌을 해가지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야잔 선수의 어떤 선택 때문에 약간 지금 파열음이 나요. 그렇죠. 그거 어쨌든 거기까지 해주려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건데 그 정도 해줬으면 무조건 해줘야죠. 서울 팬들이 야잔의 행방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더라고요. 지금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27일 기준인데요. 지금 27일 시점에 제가 확인하는 여러 채널들은 누구도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이 야잔과 끝났다라고는 얘기는 안 하는데 끝났다고는 안 하고 왜냐하면 지금은 약간 야잔이 서울에 매달리는 그런 분위기. 가 형성이 됐다고요. 왜냐하면 서울은 이미 오늘 27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로스라는 새로운 스페인 센터백을 영입을 하기로 했다. 그럼 야잔이랑은 빠이빠이네? 라고 해서 확인해 보면 아닌데 아직 야잔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야잔 선수가 조금은 그 배짱을 부렸단 말이에요. 나 다른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런 팀에서도 오퍼가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와봐 이랬는데 서울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쫓아가주다가 어느 시점에는 야 이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그러면서 대체자를 택하니까 이제 야잔이 좀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불광천 오리알이 됐다. 지금 뭐 낙동강이 아니라 불광천 오리알이 됐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서 조금 이제 야잔이 질척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서울이 이걸 잘 이용해서 또 야잔을 만약에 재계약시킨다 하면은 외국인 선수는 오바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리그에서 감독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외국인 선수를 잘 쓰면 되는 거고 반대로 지금 AF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서울이 꽤 높은 성적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외국인 선수를 총 투입시켜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상반기에 있는 그 파이널 스테이지까지 가서 성적이 잘 나온다 이러면 김기동 감독은 또 날개를 펼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또 궁금증이 듭니다만 그러면은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서울의 충분한 성적의 기준점은 어딜까요? 몇 등은 해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완전 후하게 줘도 3위? 최소 3위. 네. 네. 뭐 저는 순위보다는 그냥 그 우승 경쟁권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큰 차이 없이. 우리가 지금 올 시즌 뭐 대전, 전북, 서울 이 팀들이 우선적으로 리드할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밀려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그룹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한 2, 3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증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없기 때문에 김기동 감독이 올 상반기 때 좀 최대한 전력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본인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에서 돌아온 선수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해외에서 왜요? 아니요. 제가 그냥 한마디 덧붙이고 싶었던 게 하세요. 김기동 감독이 뭐 성적이야 잘 내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문제이겠지만 성적을 떠나서 서울 팬들의 자존심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성적적으로도 잘 나와야 되지만 서울 팬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기동 감독이 서울 팬들의 자존심을 좀 상처 주는 일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뭐 기성용 떠나는 과정도 그렇고 투자는 이루어지는데 성적은 계속 안 나오고 그리고 경기를 보면은 경기력에 대한 만족감은 또 떨어지고 그런 게 좀 반복됐거든요. 김기동 감독이 성적, 경기력 그 외에도 좀 자존심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었어요. 안양의 승리 요교로서 서울의 작년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쉬워요. 네,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기동 감독 사실 지난 시즌 좀 어렵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올 시즌까지 이제 책임지게 됐으니까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안양에 대한 만족감은 되게 크잖아요. 그건 이제 안양이 승격하자마자 잔류에도 성공을 했고 저는 안양은 유병훈 감독이 항상 얘기하지만 경기를 봤을 때 감독의 의도가 보이면 만족스러워요. 감독이 플랜 A를 이걸 갖고 나와서 이렇게 치렀는데 이게 안 됐다 할지라도 나는 이 팀의 어디를 공략하려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 이게 안 되네. 그래서 누굴 교체했는데 이건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이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팬들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를 갖고 나왔는데 안 되고 있구나. 근데 감독이 이걸 고치고 있구나. 우리 팀 상황이 이렇지. 이런 이해가 생기거든요. 근데 유병훈 감독은 그
테두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팬들이 생각하고 의도한 대로 감독이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양에 대한 만족감은 매우 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서울은 그와 반대여서 좀 아쉬움이 컸어요. 네, 송영주 피셜 유병훈이 김기동보다 위대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는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아니 뭐 이거는 축구에서는 아니 슬롯이 지금 저렇게 꼬라박을 줄 누가 알고 네. 예, 뭐 투엘도 왔다 갔다 하고 뭐 그게 축구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준비를 한 게 또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해외에서 뛰다가 돌아온 선수들, 연어로 돌아온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연어는 아니겠습니다만 고영준 선수, 김준홍 선수 그리고 정우현 선수 각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이라든지 이런 무대에서 뛰던 선수들이 다시 돌아와서 강원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팀들에서 뛰게 되는 올 시즌이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 좀 어떨까요? 세 선수 다 사실은 이제 해외에 아주 큰 꿈을 안고 갔지만 해외에서 쓴맛을 보고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이제 국내 팀들이 다시 또 돌아와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고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전이 좀 얘기가 있었어요. 대전이 이제 10번 자리에 대한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선수를 원했고 처음엔 남태희 선수를 원했지만 남태희 선수가 불발이 되면서 고영준 선수를 고려하다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 포지션에 뭐 마사라든가 김준범이라든가 김현욱이라든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해서 대전은 빠졌었고 서울도 고영준을 또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은 만약에 송민규 안 되면 그때 한번 해보자. 차선으로. 예. 울산도 고영준 괜찮은데. 네, 저 울산도 노린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근데 그때 강원이 다른 팀들은 약간 뭐 2번, 3번 이런 순위로 고영준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강원은 우린 너가 1번이야 라고 하면서 덤벼들었고 고영준 선수도 빨리 환경을 바꾸고 싶으니까 국내에 돌아오고 싶으니까 그런 강원의 적극성을 보고 접촉하고 닷새 만에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김병지 대표가 여간 깐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고영준 선수하고 에이전트 굉장히 클린하던데요. 뭔가 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뭐 조율하고 이거 없이 굉장히 빠르게 됐다. 그 정도로 고영준 선수 국내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그런 강원이 타이밍 좋게 적극적으로 덤벼든 게 딱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김병지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재현 선수도 사실 그랬었어요. 모재현 선수도 이제 전역하는 타이밍에 뭐 관심 있던 팀들이 많았죠. 워낙 잘했으니까. 근데 이제 정경호 감독이 모재현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병지 대표이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데려온 거거든요. 다른 팀들 그 경쟁을 다 뿌리치고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추진력 있게 빨리 데려온 거고 고영준 선수 정확히 그 케이스니까 사실 뭐 포항 스틸러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아파해요. 고영준 선수가 포항에 오지 않고 이제 강원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데 포항도 그 당연히 제안을 했고 포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 선수 중 최고 연봉 우리는 제시를 했다. 결국에는 모든 게 타이밍 싸움인데 뭐 고영준 선수도 이미 강원이랑 얘기가 다 그만큼 됐는데 또 그걸 틀고 가는 것도 사실 신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고 김병지 대표이사가 적극적으로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성사된 계약이고 고영준 선수도 제가 듣기로는 유럽에서 받던 연봉보다 좀 많이 삭감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강원의 그 적극적인 움직임에 좀 어쨌든 마음이 끌렸고 또 강원이 지금은 선수들 사이에서는 축구를 잘하고 재밌게 하는 팀으로 좀 많이 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에 나가거나 아니면 지금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사실 나갈 때 큰 꿈을 갖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돌아왔을 때 내가 실패자로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다시 나가기 위해서 뭔가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일 것인가 아니면 아예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뿌리를 내릴 것인가 선수 입장에서도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강원으로 고영준 선수는 임대에 이적하긴 했지만 여튼 고영준 입장에서도 강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은데 누군가가 자신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럼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리고 파브박 팀을 떠난 드로 페르난데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나이 또래는 18살이거든요. 그 나이 또래는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죠. 주위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고 삼촌한테 물어보고 어른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고영준 선수 이야기 이쯤 해보고요. 이제 수원으로 이제 간 선수들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김준홍 선수와 정호연 선수 모두 다 메이저리그 사커에 진출을 했다가 돌아온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각각 이제 전북과 광주에서 이제 팀을 떠났다가 이정효 감독의 부름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뭐 워낙에 많은 오피셜들이 뜨고 있는 올 시즌의 수원이기 때문에 참 많은 선수들이 나갔고 또 들어왔습니다만 이 선수들은 또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분명히 또 중용이 될 선수들의 프로필이긴 합니다. 이정효 감독이 소위 말해서 지금 수원의 척추 라인을 다 바꾸고 있죠. 네. 최전방에는 일류첸코, 김지현 선수가 있고 두 선수는 뭐 경쟁력이 지난 시즌에 K리그 2에서 월등하다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대신에 허리에 지금 정호연, 박현빈, 센터백에 홍정우, 송주훈, 그리고 골키퍼에 김준홍. 하나의 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감독들이 다 중시하는 부분이죠.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수원 팬들이 지금 이 영입에 대해서 환호하는 이유가 기존 선수들에겐 좀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정호연 일부 리그에서 광주라는 팀에서 월등한 축구 지능과 실력을 증명해서 국가대표까지 갔던 선수죠. 김준홍 선수도 김천 상무 그리고 20세 이하 대표팀 전북에 돌아와서도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증명을 했고 국가대표도 이 선수도 네. 뽑혔었어요. 이런 선수가 수원 삼성이라는 타이틀 뒤에 이제 숨어 있는 2부 리그 이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돌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원 팬들이 이게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영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효 감독의 수원 얘기할 때는 이름 빼고 다 바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정효 정도로. 감독도 지금 맥북하고 아이패드하고 다 예, 바꿨으니까. 아니 거기다가 훈련 시스템부터 다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전지에서도. 그런 거 봤을 때는 확실히 팀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정효 감독의 위력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옴으로 인해서 아, 이 감독 밑에서 뛰고 싶다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정호연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 뛰었다가 이제 미국 가서 돌아오긴 했는데 다만 이제 정호연은 미국에서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정효 감독 밑에서 선수들이 아, 이정효 감독 밑에서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다 이제 수원 팬들은 이정효 감독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K리그2에서 새 시즌째잖아요. K리그2에서 K리그1으로 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우승 향해서 진격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원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하나씩 이제 단계 밟으면서 올라가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수원은 지금 그런 부분도 재밌죠. 우리가 유럽에서 보던 감독이 오고 그 감독이 데리고 있는 일종의 슈퍼 에이전시의 역할로 구단의 사이즈 이상의 어떤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 케이스. 뭐 최근에 울버햄튼이 네. 대표적이었었고 뭐 노팅엄 포레스트라든가 이런 팀들이 있는데 지금 수원도 보면은 결국 이제 이정효 감독하고 같은 에이전시에 있는 유력 선수들이 또 수원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 이건 뭐 너무 좀 그런 밀어주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게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보면은 K리그도 감독들이 에이전트들 많이 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선수 영입에서도 연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죠. 아까 말씀하신 그 페르난데스도 아마 에이전트가 엘리케 감독이랑 똑같을걸요? 근데 굳이 아니 한번 지나가면 됐지. 친해지기 어려운 스타일이네. 아니 영상 편지 한번 남기세요. 어른으로서 삼촌으로서. 정답지 않은데. 자, 모든 것은 뭐 다 결과로 입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선택을 내리고 또 실행을 했으면은 결국은 그 판단에 대한 결과로서 증명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올 시즌에 수원 삼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또 예매 방법이라든지 시청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데 슈퍼컵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22년 만에 이제 부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전북과 대전이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더 일찍 국내 축구의 시즌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역시 화제가 됐던 게 야 트로피 진짜 예쁘다 라는 것과 함께 K리그1은 우승하면 5억밖에 안 주는데 이거는 한 판에 2억짜리 판때기네? 네. 좀 판때기가 크네? 우승하면 2억. 예. 우승에 실패도 1억. 어차피 두 팀이 붙는 거니까. 그러니까 3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 대회라고 보면 되는데 K리그 1은 이 장기 레이스가 끝났을 때 우승하면 5억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코리아컵이 제일 초라해지죠. 3억. 근데 코리아컵도 K리그랑 비교하면은 가성비 되게 좋은 편이죠. 몇 경기 안 하고 K리그가 3억이니까. 그쵸. 한 4번 이기고 우승했어요. K리그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게. 너무 적죠. 네, 사실 축구 같은 경우는 쉬는 타이밍이 12월에 폐막하면 그때 한 2, 3주? 3, 4주? 그거 하고 나머지는 다 노동이에요. 1월부터. 길지 않아요. 네, 12월 말 1월 초부터
내내 노동이에요, 진짜. 근데 그 노동해서 우승했는데 5억은 사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꾸준히 얘기를 하는데 프로축구 연맹에서는 뭐 요지부동이니까 이거는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으로 쿠팡이 지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만 참 이 축구 씬에서의 맞아요. 쿠팡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 네, 엄청 크죠. 결국은 슈퍼컵이 왜 지난 거의 한 20년 가까이 폐지됐었냐? 스폰서를 못 구해서였거든요. 네. 이 하나의 경기 매치 하나를 치르는데 필요한 돈이 뭐 이 상금 외에도 운영비 이렇게 하면 한 5억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따줄 스폰서를 못 구했는데 어쨌든 쿠팡이 지금 이걸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축구판에서는 영향력이 이제 대단해졌다. 그러니까 슈퍼컵이 타 리그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슈퍼컵을 이게 단판이잖아요. 리그 우승팀하고 FA컵 우승팀하고 단판인데 이거를 조금 더 좀 크게 만들자. 그러다 보니까 뭐 스페르코파 같은 경우에는 네 팀이 참여해서 뭐 네. 토너먼트 단계로 치르고 막 이런 경우도 만들고 뭐 사우디에서 펼쳐지는 경우도 있고 시즌 그래요. 중에 막 카타르도 네. 가고 최근에 사우디에서 했죠. 네. 그런 모습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도 슈퍼컵 생기면 참 좋겠다. 근데 과거의 슈퍼컵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지막 슈퍼컵이 관중 수가 7,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스폰 구하기도 어렵고 관심도 없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K리그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다. 이게 뭐 엄청난 인기는 아닐지언정 인기는 올라왔고 관심사는 집중이 되고 있으니 여기서 이제 슈퍼컵을 전개를 하면서 그리고 아마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게 상금 같아요. 슈퍼컵이 뭐 K리그 1 우승팀과 FA컵, 코리안컵 우승팀이 대결을 펼치는데 상금도 2억이나 된다더라. 그런 식으로 이슈를 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즌 전초전 느낌으로 뭔가 좀 이슈몰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회,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 한 경기 자체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얘기한 K리그 우승 상금은 그 높은 분이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한 10억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배로. 네. 음. 지금 리그 규모를 생각하면 한 자릿수는 좀 그쵸? 좀 짜치죠. 아니, 약간 사실 그쵸? 예. 그 상금이 너무 적으면 마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제로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금도 주어지고 모두 혜택도 주어지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느낌은 좀 그렇지 않나. 사실 우승 상금은 뭐 배보다 배꼽이 커요. 우승을 하면 각 구단이 이제 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우승 보너스가 우승 상금의 3배 정도가 되거든요. 올해도 전북이 꽤 많은 상금에다가 선수들에게 차량까지도 제공을 선물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도 5억은 5억 뭐 저희 같은 서민들이 뭐 쉽게 만질 돈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은 리그 규모나 이런 인기도가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또 각 구단들이 쓰고 있는 이 돈에 비하면 좀 볼품이 없긴 하죠. 그냥 개인 스포츠면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5억을 다 챙겨간다는 느낌이 들면 이해는 되는데 이게 축구잖아요. 근데 우승 상금이 장기 레이스가 5억? 이건 다시 생각해도 사실 우승 상금은 이건 제 생각인데 사회 초년생이 첫 월급과 같아요. 그냥 월급 받았을 때 그 느낌. 아 내가 이 정도 벌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벌어도 부모님 내복 사주고 친구들이 한턱 쏘라고 해서 쏘고 막 그러면 금방 없어지거든요. 그렇긴 한데 상금을 받았을 때 금액이 주는 즐거움이 또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K리그에 걸맞는 그런 우승 상금이 책정됐으면 좋겠다. 5억 벌려고 지금 연간 400억을 넘게 써야 되니 그러니까 우승 도전. 저는 그게 뭐 팀 재정적으로도 있지만 어쨌든 리그 자체의 상징성 권위와도 연결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5억 주는 1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해서 우승한 팀한테 5억 주는 리그예요. 우리는 쇠빠지게 우승한 팀한테 20억 줍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브랜드 가치, 컨텐츠에 대한 그 위상 자체가 달라지는 일이라서 이거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지하게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다진이랑 큰 중계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금 규모가 항상 J리그랑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거기는 진짜 우리의 수십 배인데.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탁 까놓고 우승 상금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팀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야 리그는 그냥 돌려. FA 코리안컵만 우승해. 코리안컵 우승하고 그리고 슈퍼컵으로 가서 슈퍼컵 우승하면 5억. 5억이야. 그렇잖아요. 그냥 숫자만 비교하면. 천재신데요. 네.
아 돈은 좀 빨라요. 네. 우리 영조 형님 빨간 펜 많이 하셨죠. 네. 생각도 못한. 아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를 굉장히 열광하면서 보잖아요. 네. 결국 그게 돈 때문이거든요. 조별리그에서 1승 했는데 1억 넘게 주네. 그게 대회의 권위잖아요. 8강만 가도 어쨌든 와 우리 돈 그래도 좀 벌었다 하니까. 광주가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대회에 더 열심히 보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건데 프로축구연맹은 사실 본인들이 하는 리그인데 그 권위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뭐 높으신 분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절한 네. 우리 규모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팀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선수 등록 선수도 이제 거의 1000명 시대가 되고 규모를 생각하면 한 15억 2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약한데. 네. 아니, 약간 저는 한 50억. 최소한 그 50억. 정도는 받아야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억 20억 정도는 해야 이거는 그 5년 프로젝트에서 내년에 10억, 그 다음 연도에 20억, 그 30억, 40억, 50억 되는 그래서 50억 정도로 딱 책정한 게 좋겠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돈 얘기는 하면 재밌잖아요. 못 받는 거. 네, 어차피 우리가 그래. 못 받는 돈인데 네. 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 같이 리그에서 종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콩고물이 좀 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이 돈이 시장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박봉입니다. 소준이 캐스터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니 같은 생각이잖아요. 아니요. 아니 나는 저는 돈미세 이미지 이제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컵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를 한 이야기가 돌아온 선수도 있고 기대가 되는 선수들 이제 내일이 기대되는 팀과 선수들이 있다면은 이제 그 시계가 멈춘 선수들도 있습니다. 가장 그 시계의 이미지가 강했던 K리그 선수가 또 한 명 있었던 게 송시우 선수가 있는데 시우 타임이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항상 시작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있다면 마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선수와 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기분이 드는 모멘텀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송시우 선수 사실 이제 인천을 떠나서 임대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이 기량이 다시 올라온다든지 활약이 예전만큼 올라온다든지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은퇴 선언을 할 때까지 좀 고민들도 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송시우 선수가 본인의 SNS에 남긴 은퇴의 변을 보면은 또 참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네. 있는 게 그 작년 하반기에 아이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있을 때 아빠가 옆에 있어줄 수 없다라는 그 어떤 무력함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축구 선수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도 들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은퇴로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모멘텀이 됐던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고승범 선수 얘기 한참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 부족함 그런 거 했을 때 반대로 송시우 선수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오랜 시간 끌고 왔던 이 커리어에 이제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선택을 했거든요. 또 아름다운 거는 이제 그 송시우 선수가 은퇴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송시우 선수 커리어에서 가장 오랜 기간 활동한 인천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손을 내밀어 줬고 인천은 은근히 그런 거 잘하죠. 의리가 있어요. 인천에. 네. 잘해요. 그래서 제 기대로는 이제 1라운드부터 서울이랑 또 경인 더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송시우 선수가 기왕이 또 은퇴를 했으니까 뭔가 이제 좀 이벤트를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에 인천 시절부터 시우타임으로 너무 유명했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긴 한데 너무 젊어요 은퇴하긴. 사실은 전 놀랐어요. 너무 젊어서. 그런데 이제 아픈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글을 보고 나서 가족이 우선이니까 네. 그런 선택을 내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이 전성기를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를 봤던 사람으로서는 이 은퇴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네. 뭐 송시우 선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은퇴 선수들도 몇 명이 또 나왔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저희의 또 제2의 인생 역시나 함께 또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